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먼저 일본 지진 피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규모 7.1 강진이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어제 오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망자 13명에는 지진과의 관련성을 조사 중인 사례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NHK는 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온 쇼핑몰에서만 최소 7명의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직후 쇼핑몰 이용객 약 200여 명은 신속하게 대피했지만 고객 대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직원 여러 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직후 폭발이 발생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폭발 원인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LPG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지진으로 식당가 등의 LPG 배관이 손상돼 가스가 누출됐고 점등기구나 화기요소로 유발된 폭발로 2층 상판과 철골 외벽이 광범위하게 무너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구조대와 경찰, 자위대가 투입된 가운데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스밸브를 잠가서 더 이상 폭발 우려는 없지만 2차 붕괴 우려가 있어서 구조대와 장비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지공장에서도 인명피해가 확인됐다고요? 네, 구마모토 남쪽 야스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와 NHK에 따르면 이 공장에 높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대형 콘크리트 굴뚝이 뿌리째 무너지면서 바로 옆 작업장과 사무동 건물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매몰됐던 직원 2명이 구조됐지만 숨졌고 나머지 9명은 여전히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야스시로시의 무너진 집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도 결국 숨졌습니다. 구마모토현 내 주요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집계됐고 이 중 중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추가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마모토현에 위치한 TSMC 제1공장과 소니 이미지 센서 공장, 미쓰비시 전기 공장 등이 지진으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SMC 측은 지진 이후 구조물 점검을 완료했고 점진적으로 점검 및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마모토 제2공장 건설 현장은 이번 지진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공사 작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요타나 다이하스 등 규슈 지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가동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 구마모토현을 중심으로 인접한 나가사키현까지 포함해 26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구마모토현 약 3만 6,8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곳도 14만 4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새벽까지 규모 3의 지진이 관측되는 등 여진이 잇따르고 구마모토 현지의 낮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이 예보돼 있어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디입니다. 이번 강진의 여파로 규슈 신칸센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현지 교통망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철도 운영사에 따르면 오늘까지 규슈 신칸센 노선의 운행이 계속 통제될 예정입니다. 구마모토 시내를 달리는 노면 전차의 경우 평소보다 속도를 낮춰 제한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구마모토시 교통국은 강력한 여진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노면 전차 운행이 언제든 즉각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강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규슈 지역 지진 이후 현재까지 현지 공간 등에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행시간이 짧아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에 남부지방이 극한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느닷없는 진동이 덮쳐와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의 여파였는데요. 이번 지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폭염 전망까지 정혜운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철에 강진 여파까지 좀
덮쳤는데 네, 남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막 흔들림이 많이 감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 계신 분들은 이제 휴가처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오후 4시 27분쯤이었습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무려 800여 건에 달했는데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경우는 진도 3 정도의 흔들림이 감지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좀 현저히 느끼고 또 물건이 떨어져서 깨지거나 주차된 차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입니다. 또 건물 고층에 있던 이 제보자 중에서는 2분 정도 건물이 좀 돌아가는 듯한 그런 흔들림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본 이 구마모토 강진의 경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휴가철을 맞아서 남해안 리조트나 또 해운대 일대 그 고층 호텔 그리고 아파트 등에 머물던 피서객과 또 시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해외 강진이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때 조기 경보를 발표를 합니다. 이로써 위험을 알리는데요. 기준이 진도 4 이상일 때 조기 경보가 내려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최대 진도가 3 정도였기 때문에 안전 재난 문자로 해당 지역에 위험을 알린 걸로 보입니다. 또 현재 기상청이 국외 조기 경보 체계가 규슈와 혼슈 부근까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난카이 부분까지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남해를 그러니까 건너왔는데도 고층 건물까지 이렇게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의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어제 지진 발생한 그 진앙지와 남해안까지의 거리가 좀 가까웠고요. 네. 그리고 물리적인 지진파의 특징 때문입니다. 우선 어제 지진 발생 지역과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지금 한 300km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도쿄보다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진동 전달 폭이 더 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또 이 지진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파동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저주파 같은 경우는 더 고주파보다 더 멀리까지 가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처럼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게 되면 진동 주기가 짧은 이 고주파 와 이 긴 저주파 파동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기가 짧은 고주파는 이동을 하면서 지반에 흡수가 되거나 점차 이제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주기가 긴 저주파 지진파는 먼 거리까지 그 에너지를 잃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규모 7.0 이상의 강진으로 저주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좀 분출을 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고층 건물까지 자극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돼 있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네. 일단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안에서도 진동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의 지진 났네 이게 아니라 이제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도 연쇄 지진, 경주까지 이제 이어지는 지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여파가 좀 있을까요?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번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는 그 에너지만으로는 이 한반도 내륙의 단층을 좀 직접 자극을 하거나 강진을 유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말씀하신 경주와 포항의 지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2016년도에도 이 구마모토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진보다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 규모 9에 달하는 대지진의 여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당시 한반도 지각 전체가 좀 동쪽으로 좀 끌려가면서 끌려갔고 또 축적된 에너지 그러니까 응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불균형도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지진에서 좀 진짜 경계해야 할 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지진이 일본 태평양 연안의 대형 대지진, 이 대지진이죠. 난카이 해곡을 자극하는 이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다시 한번 전문가 녹취 들어보시죠.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곡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현재 그 일본 정부에서는 난카이 해곡에서 30년 이내에 규모 8에서 9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그 확률을 한 80% 이상으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터진다면 일본 동일본 때처럼 한반도 지각에 또 한 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남부지방 단층대에도 큰 여파를 줄 수 있어서 앞으로 좀 예의를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지진이 꼭 이 난카이 지진을 유발한다, 이렇게 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사전에 우려된 부분이 있는 만큼 위험 여부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진이 더 이어질 거다라는 예보들이 있었는데 네네. 먼거리 지진에 대한 대비책 또는 대피 요령 같은 건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요? 네, 이 지진 전문가들은 일단 구마모토 현의 경우는 당분간 좀 여진이 더 계속될 거다. 그래서 휴가철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폭염 경보에 중대 경보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폭염 속에서 지진 진동이 감지되면 이 대피 과정에서 2차 피해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 건물이 흔들릴 때 엘리베이터가 좀 중단이 되는데, 이 때문에 고층 건물의 경우는 계단으로 급히 이 대피를 하다가 이제 온열 질환이나 탈수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대피를 할 때 보통 운동장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장이나 공원 역시 지금은 직사광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좀 원거리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가기보다는 실내에서 이제 머리를 보호를 해주시고 또 재난 안전 상황을 좀 확인하신 뒤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고 또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지진 여파가 좀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위 얘기를 좀 해보면 남부지방 폭염도 절정이었지만 지금 중부지방도 상당히 기온이 높죠? 네, 맞습니다. 남부에 이어서 중부지방도 이제 찜통더위가 비상인데요. 서울에도 이제 폭염 경보로 한 단계 강화가 됐고, 또 영남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 중인데,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남 김해와 밀양 지역에 더 추가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예. 사실상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여름 폭염의 가장 강력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반도 상공으로 이중 고기압이 둘러싸여 있고, 또 하층으로는 열대 수증기가 다량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다음 주 8월 초가 되면 서울 낮 기온이 지금보다 더 올라서 36도까지 오를 걸로 지금 예보를 한 상태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적으로 보면 35도 이상 오르고, 또 밤 사이에도 체감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강한 열대야가 지속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휴가철에 이제 야외 활동하는 분들 폭염에 이어서 소나기까지 곤란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당분간 좀 날씨 변수는 없습니까? 네, 우선 변수라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찜통더위 속에서 기습 소나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열기가 쌓인 데다가 대기 하층에서 이 덥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또 우박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북상하는 태풍도 지금 주요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열대상에서 이제 오랜 에너지를 축적한 이 강력한 이 태풍들이 지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한반도로 태풍이 북상을 한다면 이 진로에 따라서 여름 더위가 좀 일찍 끝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직접 향하지 않더라도 지난번 바비처럼 이 한반도에 열대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호우와 폭염을 동시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산간 계곡이나 이 바닷가에서 피서를 하시는 분들 휴가철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은 물론 이 양극화하는 좀 극대화하는 그런 날씨 변화에도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더위 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짚어드린 대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염이 절정입니다.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물놀이장이나 시원한 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경남은 가뭄까지 겹쳤는데요. 더위 현장에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현정 기자는 서울 중국동이죠. 네, 서울 중국동 고물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야외 노동자들이 한낮에 일하기가 너무 버거운 상황인데요. 현장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이런 철근과 고철이 따가운 햇빛을 그대로 흡수해서 지금 고물상은 그야말로 가마솥처럼 뜨겁습니다.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이 땀으로 젖고 멍해질 정도입니다. 태풍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근처에서도 열기가 상당하고 맨손으로는 표면을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고물분류는 작업 특성상 무거운 짐을 옮기고 해체하는 일이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져 여름철 작업자들의 고충이 특히 큽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아요, 만드시기에? 덥긴 덥죠. 낮에 더울 때는 쉬었다 해요. 한낮에는 12시서부터 3시까지는 쉬었다가 나온다고. 이런 탓에 작업자들은 새벽 대여섯 시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지금처럼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주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도 이 고물상을 많이 오가실 텐데 특히 어르신들은 건강이 더 걱정이 되죠. 맞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에도 리어카와 자전거를 끌고 이곳을 찾은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온 동네를 돌아서 리어카를 한가득 채워도 폐지값은 1kg에 50원에서 60원 정도라 돌아오는 금액은 10,000원 남짓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쉬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져 폭염 속에서도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진이 새벽부터 어르신들을 동행하며 나눈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워요, 더워. 아이고, 낮엔 못해, 한낮엔 못해. 야, 살으려면 해야지. 밥 먹고 살려면 슬슬 해야 돼요. 집에 있어. 환자만 서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날씨에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나가 안 벌면 못 먹고 살아. 아스팔트 위에서 몸집보다도 큰 짐을 끌다 보면 금세 숨이 차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때문에 한낮을 피해 새벽 동이 트기 전이나 아예 해가 진 저녁 무렵에야 간신히 거리에 나서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이 어르신들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는 더 뜨거운 곳이죠. 경남 밀양에 나가 있다고요. 네, 저는 경남 밀양시 백안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더위에 가뭄까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이 저수지라고 하면 물이 차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카메라를 잠깐 아래쪽으로 옮겨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이렇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바닥이 쩍 갈라져 거북이 등처럼 변했습니다. 이곳 백안저수지의 저수율은 매우 심각한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 저수율이 1.2%입니다. 평년 저수율 89.5%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인근 마을 저수지 저수율도 24.5%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저수지는 백안마을과 가복마을 등 인근 4개 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요. 이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침에 가서 논을 둘러보니 논바닥이 쩍 갈라져 있고 벼는 말라 잎이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벼농사를 30년 했다는 한 농민은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밀양의 가뭄 경계 단계는 현재 주의 단계인데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 배경엔 올해 유독 적은 강수량이 있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밀양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었던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다음 달 초까지 밀양엔 비 예보가 없어 폭염 속 가뭄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주 월드컵 경기장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살인적인 더위인데 물놀이장에는 시민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른 오전부터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 속에 이곳 물놀이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형 슬라이드나 풀장, 인공 폭포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한여름 더위를 날려버리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몽골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매시간 15분씩 휴식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방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과밀하로 불편하거나 더위 먹는 일이 없게 입장 시간을 하루 2차례로 나누었고 1회 입장 인원도 4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와 익산, 정읍 등 7개 시군의 폭염 경보가, 나머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어제도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등 4개 시군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더위가 장기화하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이었죠. 전북 김제에서 반일하던 90대 여성이 쓰러져 숨졌는데 열사병에 의한 사망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불가피하다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중간중간 그늘에서 쉬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전국 어디나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요. 폭염을 견디는 시민들의 모습 봤습니다. 이현정, 임영준, 그리고 김민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공지능발 메모리 초호황 속에 SK하이닉스가 2분기 60조 5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제기된 AI 버블 우려와 중국 메모리 기업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SK하이닉스 실적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인공지능 시대 초호황을 맞은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지난 2분기 영업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불어난 60조 5,4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단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47조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3%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분기 실적을 내놓은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 81%보다는 낮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해온 TSMC의 영업이익률 60.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한 데다 HBM과 AI 서버용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앞서 증권가에서 전망한 63조 원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98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31조 8,900억 원으로 나타나 반기 기준 첫 100조 원대를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관련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 진출과 효율이 높은 AI 칩의 등장으로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AI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객사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견조하게 이뤄지면서 실제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실제 장비 투자와 생산은 고객 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핵심 기업을 포함해 모두 10여 곳과 4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빅테크 등 고객들 역시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5세대 모델을 주요 고객사에 양산 공급하기 시작했고 수율과 품질도 이전 세대 제품 수준으로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세대 모델인 HBM4E 역시 주요 고객들에게 샘플 공급을 완료해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환입니다.
검은 화요일을 보낸 우리 증시가 오늘 또 급락해서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 140만 원 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우리 증시가 심상치 않은데 코스피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1.1% 오른 6,089로 출발해 장 초반 상승폭을 3%대까지 키웠으나 그 기세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5% 이상 급락해 6,000선이 무너졌고 5,60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개장 직후 4에서 6% 오르는 등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두 종목 모두 5에서 10% 하락세로 돌아서며 급반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급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면서 증시 전반에 AI 거품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150만 원을 깨고 140만 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바이오와 금융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도 1.1% 오른 714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한 채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5% 이상 하락하며 60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이틀 연속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5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사흘 연속 장중에 1,45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ADR 주식 예탁증서 나스닥 상장에 따른 달러화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최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더니 라면과 빵, 도넛까지 가격 인상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원재료 가격과 환율 부담이 이어지면서 먹거리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마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동권 기자. 네, 서울 양재동 대형마트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공식품 가격이 오른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용기라면이 가격 인상 대상입니다. 먼저 농심은 다음 달 1일부터 용기라면과 스낵, 음료 등 43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5.8% 올립니다. 대표적으로 육개장 사발면, 소매점 기준으로 100원 오른 1,200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서 신라면을 비롯한 봉지라면은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CJ제일제당도 햇빵과 만두, 생선구이 등 27개 품목 가격을 평균 8% 인상하고 대형마트는 내일부터 가격이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조는 다음 달 참치캔과 장류, 참기름 가격을 올릴 예정이고 오뚜기도 이미 카레와 당면 등 출고가를 조정했습니다. 식품업계는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상승, 여기에 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원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가 부담이 크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제일 식료품 비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만큼의 늘어난 부담이 확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확실히. 이게 가공식품뿐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와 커피 가격도 함께 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오는 31일, 그러니까 이제 이틀 뒤죠. 식빵과 토스트 등 76개 품목 가격을 평균 8.2% 인상합니다. 다만 단팥빵과 소보로빵, 카스텔라 등 대표 인기 제품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서 이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BR코리아의 던킨도 다음 달 2일부터 도넛 39종 가격을 평균 6.5% 올립니다. 그리고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웰모더 커피가 다음 달 11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씩 인상해서 미디엄 사이즈의 기준으로선 1,600원에서 1,800원에 판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커피마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고환율 부담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에 가격을 유지한 일부 품목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구대행이 공식 입장을 냈죠?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입장을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구대행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구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총장 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이나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수 국민이 검사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 피해자 단체 등도 마찬가지라며 제도 개혁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구대행의 입장은 휴가 중에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구대행은 지난 27일부터 휴가 중이지만 형소법 개정 논의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대검 청사에서 업무를 이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나온 입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입장을 낸 거로 보입니다. 구대행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국회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법사위 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대검차장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검사를 포함한 법조계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대화와 타협 없이 독재적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며 수사권 폐지는 범죄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비판했고 전임 지방 변호사 회장들도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며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패기 넘치는 여야의 젊은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이 키워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야권에서 개헌을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반대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다 저렇게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이 개헌안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연임 조항 이것은 분명히 제일 중심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사항일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또 반명으로 가겠네. 그런 얘기를 왜 또? 그냥 할 얘기만 하세요. 헌법적으로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국민의 선택의 문제인 걸까요?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실언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실제로 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현직 단어의 질문에 사실 대답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대답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잘못했다. 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기존에 있던 헌법 정신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가능성은 없다. 그거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발언이 된 부분들은 실제로 말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의 문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인 만큼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국기문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하는 것은 물론 만약 저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왜 저런 말 했다고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에 대한 문제들, 논란들이 임기 초부터 언론에서부터 많이 나왔었고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6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발언을 했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임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도 역임하셨었고 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닐까가 첫 번째 생각이고요. 이른바 빌드업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개헌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개헌에서 중요한 것이 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당장 맞추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라든지 정부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개헌을 못하게 야당 탓을 돌리기 위해서 연임설을 계속 꺼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세 번째는 지금 뭐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는 정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라든지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공소취소,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정말 사법 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건데 역시 정부 여당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국회의장이 저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잠시 개헌에 대한 대통령 연임에 대한 어떤 이슈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이슈 블랙홀 만든 거다. 그렇습니다. 그 3가지 정도로 생각해봤는데 네. 3가지 모두 다 어떻게든 어떤 생각을 하든 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런 의도에서 했더라면 글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실수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정청래 대표나 여러 분들의 평가가 맞다라고 판단했던 대목을 꼽아드리면요. 사실 기자의 질문에 낚였다라고 하는 평가도 저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임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정확하게 분리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헌법 아래에서 현직 대통령은 그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임은 검토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말실수가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생긴 해프닝인데 구태여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교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음모론들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권 주자들도 다 잘못된 발언이다.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발언 놓고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식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고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좀 저는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 너무 잘하는데 예.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예. 그 기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걸 걱정되어서 예. 질문한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 국회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과연 낚인 것인가, 애드립하다 실수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각에서는 이거 질문 다 국회의장실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답변도 준비됐던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국회의장께서 초선 국회의원이고 정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처럼 정말 낚였다라고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6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예. 수십 년 동안 국회에서 생활했었고 이 정부 여당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또 특히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문제에 대해서 임기 초 때부터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하고 관심 있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낚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하게 헌법 128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한 것인데 그런 전제 아래서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갖고 있었더라면 저는 저런 발언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낚였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초선인 김용태 의원도 낚이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헌법에 대한 사항이기 예. 때문에 낚일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크게 걱정 하나 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라도 당장 연임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연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본인들이 열어놓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된 거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변형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변형할까 봐 특히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까지 꿈꾸고 있을까 봐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타당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까 봐 걱정했어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 잘해서 연임하면 어떡하지? 사실 헌법상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는 일을 그렇게 마치 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공소 취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력을 다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불법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불법이 있었다면 문제를 바로 잡는 일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형사소송법상의 보안수사권 문제도 수사와 기소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바로잡는 것인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걱정할 하고요. 필요가 예.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서영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했었고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해 요새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무의미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만큼 일 잘한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을 잘한다. 그렇습니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초반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예. 법제처장도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예.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발언들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그런 발언들을 법제처장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잘 아시겠지만 기관장들은 본인이 생각이 있어도 본인 생각대로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선택의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국민 주권자의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걸 법제처장이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한 말씀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 예. 부분도 회피하려다 보니 저런 실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자들한테 낚인 건지 뭔지 뭐 법제처장도 그렇고 국회의장 발언도 그렇고 뭐 잘못했다라고 이제 전용희 의원도 이제 얘기는 하고 계시는 건데 야권에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권 1년 대한민국은 불지옥이 됐습니다. 이재명 찐 동지, 이재명 대선 승리 설계자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이재명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 친명 집단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은 필패의 길을 간다. 네. 그런데 왜 필패의 길을 가느냐? 그 설명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8글자가 빠져 있어요.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임 개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변에도 자꾸만 꼬드기고 부추기고 뭐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필패의 길이다. 이거는 김민석에게 그냥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그냥 그 하나도 아니고 그냥 이거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필패의 길, 이것이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공소 취소, 연임 개헌이다. 신지호 전 의원의 이제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게 걱정하지 말아라. 현재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막 원해도 안 바뀝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을 하면 해당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은 그 해당 사항에 이미 들어가 있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올라온다고 한들 그 부분은 검토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불안해하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측근들의 이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음모론이 아니라 뭐 국회의장께서도 어제 발언을 하셨고 법제처장도 발언을 하셨고 대통령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연임에 대한 생각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야당에서 짚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헌법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주권자에 대한 통합하고 대변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지금 마치 본인이 계속 본인 지지층을 위한 대변하는 그런 행동들부터 시작해 보면 그런 것을 유추해 보면 대통령 연임도 혹시 꿈꾸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워낙에 이제 이 이슈가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개헌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의 이제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조정식 의장의 이제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입장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분명히 밝혔네요.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헌법상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뭐 공소 취소를 위한 실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음모론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과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연결짓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소 취소 말씀 계속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그 문제 지적들을 바로 잡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이 전부 다 부정당해 왔습니다. 과거 부정선거를 하다가 하야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서 바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이 그렇게 연임을 포석에 두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0화국으로 나아가고 개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께서 개헌에 대한 동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개헌이 좀 더 멀어진 겁니까?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이 대한민국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멀어지게 이 성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발언도 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호들갑에서 시작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70화국 나아가기 위해서 개헌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궤변으로 일삼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직 대통령 연임되는 거 아니냐
아니냐라고 하는 헌법상 불가능한 조항까지 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발 좀 따로 떼놓고 봤으면 모든 좋겠다는 다 말씀 저희 당 드리는 탓입니까? 겁니다. 국회의장께서 발언을 궤변을 하셨는데 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네. 예. 하필 근데 또 이게 전당대회 기간이라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불리를 따져보면 이번 이슈는 김민석 후보에게 다이너마이트 던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네. 이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청래 전 대표도 SNS에 글을 올린 거라든지 실제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이 친명과 친석으로 나뉘면서 이 대통령 연임과 관련해서 저마다의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당연히 불가하지만 거기에 대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내 또 다른 갈등, 뇌관이 전당대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것 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과민 반응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고 또 후보 지지층 간들 간의 의견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뭐 지지층을 떠나서 예. 실제 불가능한 일들을 마치 가능하게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실제 전국에 혼란들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렇게 과한 발언들은 좀 자제해야 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전당대회 드리는 표심에 것이고요. 변수가 좀 됩니까? 전당대회와는 크게 변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실현 불가능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언으로 나왔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저는 의장께서 오히려 기자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도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점이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에 또 일어난 일이라서 예. 순방의 성과를 또 다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연임 문제와 또 결부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끊고 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한 개헌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유효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대통령 정무특보가 그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에 출마한 것 자체가 잘못된 처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훼손되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식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예. 앞으로 의회를 중재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 의장으로서 의장직에 대한 신임이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의장께서 의장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관례들을 보면 의장께서 국회에 하실 말씀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들은 의장석에 본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아마 거기에서 입장을 좀 밝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회의 얘기하셔서 예. 내일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계획대로는 내일 이제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20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에 올라가서 예.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안수사는 중수청의 보안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보안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예.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좀 관심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나도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싶다. 근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하고 협의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국회의장의 권한인 예.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헌법 파괴 시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동의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다 같이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앞으로 이어질 예상되는 공소취소, 대통령 의혹에 대한 공소취소는 굉장히 심각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두 다 뭉쳐가지고 저는 국민들께 호소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끼워준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앞순서로 배치를 해줘야 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국민의힘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은 거죠? 글쎄요, 뭐 지금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의 어떤 그간의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 예. 뭐 앞번호를 이렇게 양보할 것 같진 않아 보이고 한 다만 5명 정도 발언 가능한가요? 저희 당 의원들 예.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저도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 원내에다가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오늘인가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 대한 토론에 민주당 의원들도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친전을 의원들에게 다 이제 보냈다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받으셨습니까? 친전을 우편을 통해서 보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친전 어디서 왔냐라고 하니까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함께 하는 토론에 민주당도 와가지고 좀 들러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 같은데요. 아, 들러리서란 의미로 충분히 저는 가져가셨습니까? 들러리서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아무도 안 가나요? 민주당 의원들 오늘? 그럼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예.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필리버스터 저도 신청했습니다. 토론으로 할 말이 많고 찬성해야 될 명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기가 돼 왔던 내용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용기 의원은 뭐 토론에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지난번에는 한동훈 의원과 이른바 맞짱 토론 성사되나 여부 때문에 보도도 많이 됐는데 지금도 뭐 한동훈 의원이 1대1로 해보자 하면 할 의사가 지금도 있으신 건가요? 뭐 충분히 토론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의사를 밝혔더니 YTN에서 밝혔습니다. 예. 의사를 밝혔더니 내일 4시에 하자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언론에다 공표하듯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셨습니다. 시간 지정이 좀 기분 나쁘셨군요. 아니요. 그날 4시는 예. 다음 날 4시는 저희 민주당 보안수사권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날 적시에 안 오면은 본인은 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방향은 많고 토론 통과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대1보다는 국회에서 만나서 하자. 1대1이나 예. 국회나 비슷한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보안수사권에 대한 토론을 일주일 넘게 하고 있는데 방송을 제가 한두 개 나간 게 아닙니다. 예. 이미 3, 4개, 4, 5개 이상 나가서 보안수사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반대하시는 분들과 많은 토론을 해왔거든요. 그것만 비추어 봐도 전혀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렇게 친전을 우편으로 보내놓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모아놓고 본인들은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예. 차라리 저 의원실로 연락을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화 저도 방식이. 그 문제 예. 때문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이제 물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제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의정 활동이 지나치게 좀 자기 정치로 보인다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런 보세요? 비판이 있다라는 것을 한동훈 의원도 알고 있을 거라 예. 같고요.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까지 다 수용해서 바뀌어 나가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오늘 가십니까 토론에?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그 파장 임기 연장 개헌 발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을 달군 극한 폭염 중부로도 확대되면서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극심한 더위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2.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19곳까지 늘었던 폭염 중대경보는 3곳만 남기고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는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중 고기압이 더위를 키우는 가운데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욱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돌핀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이질 않으면서 도심 수영장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물놀이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네, 한강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야외 수영장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인데 파라솔엔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놀이 후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은 더위를 한층 식힌 듯한 모습인데요. 뜨거운 햇볕이 오히려 좋은 듯 일광욕도 즐기고 있고요. 또 수영 후엔 더 맛있는 간식거리들로 기력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도 오랜만에 물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처럼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나와서 같이 물놀이를 하니까 좀 시원하고 좀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의도와 잠실 등 7곳에서 운영되는 한강 수영장은 멀리 갈 것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주말마다 10,000명이 넘게 찾고 있는데요. 방학을 맞은 학생들부터 아이와 나들이 나온 가족들, 젊은 세대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형형색색 수영복을 착용한 시민들은 물속에 몸을 담그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끝내주는 방학을 보내고 있고요. 어른들도 튜브를 타고 떠다니며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든 시민들의 표정엔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한강 수영장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이곳에서 더위는 잠시 잊고 시원한 물놀이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수영장에서 YTN 문상아입니다. 네, 정말 수영장으로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극한 폭염인데요. 그런데 폭염이 아직 절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열대야는 벌써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이재정 K웨더 예보관 연결해서 날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열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낮 최고 기온인 41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 2018년 8월 1일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41도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역대 1 최고 기온이고요. 같은 날 서울도 39.6도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기 중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의 티벳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맑은 하늘로 인한 강한 일사와 지형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서 언제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겠습니다. 네, 지금도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데 폭염의 절정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폭염의 절정 가장 더운 시기는 8월 초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정체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야를 동반한 극심한 무더위가 나타나는 시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인데요. 올해도 가장 강력한 폭염은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이어진다면 광복절 전후까지 폭염의 절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남부도 폭염이지만 중부까지 지금 폭염의 기세가 상당한 상황인데요.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남 지방이 더 이렇게 더운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영남 지역의 극심한 폭염은 기압계뿐만이 아니라 강수량과 지형적인 영향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중부지방은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의 비가 내렸지만 남부지방,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 매우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토양에 일정량의 수분이 있게 되면 태양에너지의 일부가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데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에너지의 대부분이
지면과 공기를 직접적으로 데우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이런 이유로 비가 적게 내린 영남 지역의 경우 에너지의 대부분이 지면과 공기를 덮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형적인 영향인데 대구나 경산, 경주처럼 분지나 내륙 지역은 바람이 약해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요. 여기에 바람이 산을 넘어오면서 공기가 압축돼 기온이 오르는 지형 효과까지 더해져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열대야도 지금 역대 최장 기록 벌써 갈아치웠는데 열대야가 이렇게 잦아진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열대야는 밤 동안에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인데요. 최근 열대야가 잦아진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게 되면 지면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복산 행각이 약해지기 때문에 낮 동안에 축적된 열이 밤 동안에도 쉽게 방출되지 못하게 되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약하면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정체돼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도심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 등이 낮 동안에 저장한 열을 밤 늦게까지도 내보내는 도시 열섬 효과와 냉방기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 역시 야간 기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열대야가 보다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94년이 지금까지 역대 최악 더위로 꼽히는데 올해 더 더울까요? 네,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올해가 역대 최악의 여름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름이 모두 지나간 뒤에 전국 평균 기온과 폭염일수, 열대야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의 기억 속에 1994년의 여름이 가장 더위가 극심했던 그 해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기상청의 통계를 보면 폭염일수는 2018년, 열대야 일수는 2024년, 여름철 평균 기온은 2025년이 각각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위가 일찍 시작한 데다 장마 이후 강한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역대 손꼽히는 더운 여름으로 기록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다만 8월에는 태풍이나 강수 여부,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변화에 따라 더위의 지속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역대 최악의 여름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름은 뭐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며칠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언제쯤이면 더위 좀 가시게 될까요? 네, 우선 지금의 극심한 폭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데요. 현재의 폭염을 약화시키려면 기압계에 큰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당분간 현재의 기압계를 무너뜨릴 저기압이나 태풍 등의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월요일 일본 먼 남동쪽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여러 수치예보 모델을 종합해보면 다음 주 초중반에는 일본 남쪽 바다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현재 기압계가 다소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극한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급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급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8% 넘게 급락하는 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코스닥 급락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 급격한 폭락이 있을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죠. 어제가 이제 검은 화요일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은 수요일이다 이렇게 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코스닥 급락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다는 속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으로 구마모토에서는 폭발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형 쇼핑몰이 무너졌습니다. 구조가 본격화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진 이후 서둘러 쇼핑몰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바닥 곳곳에 파손된 흔적이 보이고 경보음도 들립니다.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남성은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やめてよ。
埃が臭いです。 쇼핑몰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대피가 시작되고 3, 40분 뒤쯤. 야외 주차장까지 연기가 자욱하고 차량엔 흙먼지가 뒤덮였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내부 점검을 위해 다시 건물로 들어간 직원들은 붕괴된 건물에 갇혔습니다. 수색 작업에 나선 소방당국은 일부 직원을 구조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2차 붕괴 우려로 내부 깊숙이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消防車がかなりサイレンを鳴らして複数台イオンモール熊本の駐車場につけています。 일본 정부 관계자는 폭발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가스가 누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 남쪽 마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직원 11명이 갇혔습니다. 일부 직원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고 나머지는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3,600여 명을 급파해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어제 저녁 이 지역에서는 대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최대 진도 7 수준의 흔들림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10년 전인 2016년 3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틀 뒤 더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덮치면서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진앙은 이번 지진과 같은 희나구 단층대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구마모토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도 발생했고요. 또 일본 3대 성으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도 성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구마모토 성의 돌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의 3대 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은 10년 전 강진 당시에도 성곽 일부가 붕괴되고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すごかったです。なんてバラバラっと落ちるんじゃなくて一気にドンと落ちましたから本当に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 쇼핑몰 위로 흰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놀란 시민들이 입을 가리고 서둘러 몸을 피하지만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쇼핑몰 주변을 덮칩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쇼핑몰 내부는 처참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모두 부서졌고 상점들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더 심각합니다. 지붕은 물론 건물 외벽도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 도로까지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주택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진 충격에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의 열차는 옆으로 넘어진 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밤새 여진도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어제 오후에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강진이 발생했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일본에 가도 되는지, 만약 현지에서 지진이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지진이 강타하면서 여러 시설 피해뿐 아니라 항공기와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지역인데 다행히 현재까지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일본을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걸까요? 진앙지 주변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일정 변경이 어렵다면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더 큰 여진이 발생할지는 알기 어려운 형편이고 그에 따라서 그 피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진이 발생한 곳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여행을 가야 하신다면 지진 발생을 했던 진앙지 주변은 가급적이면 더욱더 피하시고요.
또 진앙지와 인접한 도시에 가시더라도 큰 고층 건물이라든가 내진 성능이 좀 취약한 건축물은 피해서 활동하시는 게 좋고,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 전에는 항공편과 철도 그리고 숙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숙소에 도착하면 비상구와 대피 장소를 미리 살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흔들리는 동안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탁자 아래에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현지 안내에 따라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재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미리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현지 관광객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앱이 있습니다. 예. 그 세이프티 팁스라고 해서 이제 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앱을 설치하면 이제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되고요. 예.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후, 날씨, 재해 소식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연락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하시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이런 해외에서의 재난은 또 위험한 상황이 또 더 가중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외국인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영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이고 3210-0404. 3210이 거꾸로 하면 네 자리가 0123이잖아요. 예. 그래서 3210-0404 외우기 예. 쉬우시니까 꼭 기억해 두셔서 전화하시면 뭐 통역이든 아니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든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살피시고요. 통신장애에 대비해서 여권 사본과 보조 배터리, 숙소 주소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행 전에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대피 방법과 긴급 연락처도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력권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들러리냐고 반발하면서 90일까지 추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내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법사위가 오전부터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오전 10시 50분쯤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 공방이 한창 진행됐다가 지금은 잠시 정회됐는데요. 개정안은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 구체화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이 보안수사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라면서 경찰이 지연시키면 사건이 표류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 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는데 의석수 비율상 전례와 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후에 곧바로 안건 조정위가 종료가 되면 법력권의 시간표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법여권 법사위원들은 모든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찰도 영장 청구권으로 수사에 깊숙이 협력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하는 입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선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소관 상임위 6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30일 등 총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곧 법사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소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식 의장이 직접 해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건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비겁한 말바꾸기라고 규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장이 현재 실정을 덮으려고 개헌 블랙홀을 던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에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는데요. 전당대회 레이스가 한창인 당권 주자들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조 의장이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하면 어떻겠느냐고 적었고, 송영길 후보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절하지 않았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도 잇따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요. 홍익표 정무수석은 국회의장실과 사전에 관련 소통을 한 적이 없고 이후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의장실도 재확인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에만 6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쓰긴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도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557% 넘게 늘어난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6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강남권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지금까지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30억 원이 넘는 단지 9개 주택의 올해 보유세를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절반이 넘는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제일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서울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 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올해 예상 보유세액이 1,800만 원 정도로 지금까지 제일 높았던 2021년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급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 코스피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9번째입니다. 하이닉스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코스피 하락을 막지 못했고 또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시와 부동산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와 오늘의 폭락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이 예. 아마 중론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뭐 공포감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와 반대로 지금 공포감이 휩싸인 상태고요. 양일 서킷까지 걸린 적은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패닉셀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서킷은 아시겠지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에서 8% 넘게 빠져야 돼요. 이게 이제는 그렇게 되면 한 20분 동안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카 넘어서 서킷까지도 지금 걸린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서킷이 걸렸고요. 뭐 15% 빠지면은 2단계 서킷이고요. 만약에 20%까지 빠지면은 3단계 서킷. 그러니까 그날 장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1단계가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이 뭐 8% 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정말로 이게 정상적인 장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패닉셀에 굉장한 충격으로 좀 휩싸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거는 그냥 관망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에 대한 그 대비책을 지금 어느 정도 구두상이라도 지금 내놔야지 이대로 가다가 계속적으로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가 또 내일 안 걸릴 이유는 없거든요. 또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어떤 조언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지금 주식 현물 들고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근데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점로는 누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시장을 이끄는 게 반도체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시총의
50%가 넘어갑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근데 이 반도체주에 대한 고점론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이걸 시장을 계속 흔들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익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점이다. 저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선행 PER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서 4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적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개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밸류 트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PER, 선행 PER은 12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익을 계산을 해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 보니까 PER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주가는 일단 선반영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의 낮은 PER이 오히려 이제 고점이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함정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더 불안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저평가받고 있다와 아니다. 이거는 밸류에 대한 함정. 이게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 공포감에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입니다. 이게 또 큰 타격을 줬는데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요. 예. 너무 성공했고요. 그러면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하는 일, 바로 이제 디램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예요. 그러면 기술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는 뭐 한간에서는 이 기술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예. 문제는 중국이 손 대는 것마다 가격은 폭락합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디램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디램 가격에 대한 공급 폭탄이 나오면서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선행되는 거 아니냐? 주식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이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선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또 투자자 봤을 때. 그래서 창신 메모리에 대한 반도체 굵기 부분도 있고 노광 광비에 대한 뭐 국내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의 공포감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으로 지금 어제와 오늘 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포감, 패닉셀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찾아보니까 140만 원대 무너졌습니다. 네.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이렇게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오늘 장에서는요. 예. 사실 뭐 장 시작했을 때는 상승 출발했어요. 우리 장은.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느냐. 이 컨퍼런스 콜 이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명확한 주주에 대한 이제 배당이라든지 네.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주주 환원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8% 넘게 10% 넘게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라고 끝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실망감을 줬고 또 한 가지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뭐 40조 원 이상으로 투자하겠다. 그렇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또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당분간은 이 셀 한마디로 이제 매도 포인트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뭐 패닉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사실 뭐 그냥 현물 가진 분들도 걱정이 크겠지만 레버리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일 말고 한 2배 이상 하는 그런 레버리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최근에 뭐 청산도 많이 당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CT 쪽에서 이제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레버리지 ETF 투자의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전체 레버리지 ETF거든요. 봤을 때에 56조 원이 손실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변동폭이 가장 컸던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주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8,32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사실상 시작했을 때가 2만 원대였는데 네. 이게 4만과 가다가 8,000원까지 떨어지니 당연히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음해복리 효과가 너무 세요. 왜냐하면 2배 추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젠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는 건 신용융자 반대매매 체결 금액인데요. 이게 6월 들어와서 3,900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융자 쓰신 분들 이제 반대매매 계속적으로 이제 청산당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가볼게요. 이게 5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41일간의 강제 청산당하는 규모가 1조 한 8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41 거래일대로 본다 그러면 2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7일이 뭡니까? 레버리지 ETF 상장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의 우리나라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청산, 반대매매 당하신 분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레버리지를 내가 투자하겠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음해복리 효과.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은요 똑같은 비율로 이익이 나고 똑같은 비율로 떨어져도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음해복리 효과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레버리지는 당분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용은 쓰지 말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주변에 한숨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럼요. 네. 지금 시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강제 장기 투자하게 생겼다. 나는 좀 단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쩌서 너무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다 묶여 있다. 네, 다 묶여 있다 보니까 나는 장기 투자 성향이 아닌데 장기 투자하게 생겼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너무 많아졌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세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제 보유세 문제예요. 보유세 이제 강화된다는 정부의 기조는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어떻게 분류가 돼서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서 가장 큰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1주택자 공제액이 있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가 현행은 12억이 넘어가야지만 사실상 이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근데 개편안은요. 일단 12억보다 상향시켜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마디로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은 늘려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조고요. 그러면 세제 개편안에 봤을 때 그럼 뭐가 또 달라지느냐? 주택수 차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종부세 낼 때요. 이게 다주택자 중과 방식입니다. 주택수가 많아지면 2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아져요. 그러면 이 강남 한 채보다 그냥 지방에 2채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게 이거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의 합산으로 가자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습니다. 과표를 내기 위해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행은 6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비율을 좀 나눠놓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는 좀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 아니면은 비거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세제가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지금 흘러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발표는 하겠지만은 지금의 이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렇게 아마 세제 개편에 흐르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똘똘한 한 채 겨냥해서 보유세, 양도세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초고가 기준이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30억 원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3구나 한강벨트에 있는 그 집들이 아마 그 타깃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 30억 원, 이거 시가입니다. 그래서 시가 30억 원 초과 아파트 가구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초고가를 어떻게 이거를 구분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분포가 있느냐? 대부분 보시면 강남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와 강남권이고요. 양천은 목동이겠고요. 영등포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노량진 쪽도 될 수 있고요. 용산, 성동,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 지금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라든지 보유세가 아마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렇게 이제 숫자로 이제 가구 수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 그 지역의 가구에 이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실상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시가 30억 원 같은 경우는 공시가로 따져보면은 사실상 더 낮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남권이나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예. 웬만해서는 다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반포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보유세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보유세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 근데 12월 달에 종부세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에 해당하신 분들은 또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이대로 강화가 돼서 통과되면 내년 보유세와 내년 종부세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반포 같은 경우가 뭐 1,800만 원까지 지금 이번에 재산세가 나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웬만한 그냥 중형평수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세제 개편안이 더 개편이 되고 중과가 되면 이거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타겟을 잡아서 지금 세제 개편안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헉소리 나는 세금일 것 같긴 한데 여론이 또 어떻게 형성될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경제협력 강화의 뜻을 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서 더 많은 협업 프로젝트 발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공급망 협력 그리고 K뷰티 등 세 분야의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 간 우정을 과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를 찾았습니다. 남미 최대의 비즈니스 거점에서 열린 한 브라질 주요 기업인 행사에 참석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시너지 효과를 내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양국 경제 협력이 필요한 이유부터 꺼내들었습니다. 기술 패권 경제의 심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으로 전 세계 산업과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브라질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은 120여 곳.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143억 달러, 21조 원가량 되는데 경제 협력 규모를 더 늘려 서로 윈윈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구상입니다. 지난 2월 한국 브라질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이제 양국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발굴해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의 협력, 그리고 K뷰티 등 세 분야의 기대 성과를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도착 직후엔 우리 공군이 도입할 브라질제 C390 수송기를 시찰하는 등 국내 항공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민항기도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만나 격려한 자리에선 다른 나라 정상들과 신뢰 구축을 통해 우리 교민과 기업에 도움을 주려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뿌리인 상파울루 금속노조 사무실을 찾아간 것도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소년공동지 룰라 대통령과의 유대감을 거듭 강조하며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두 번째 남미 순방국 칠레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상파울루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오늘도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입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몸이 끈적해지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1.7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경남 지방은 양산의 기온이 벌써 38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강원 일부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경남 창녕과 의령, 양산에 이어 김해와 밀양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잇따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서울 34도, 강릉 36도, 의령은 39도까지 더 치솟겠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가 무척 심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지속하겠지만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낮 시간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